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퇴원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비뇨기 감염 질환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자신의 딸을 죽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 성폭력 피해자 아버지가 낸 국민청원에 하루 사이 17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인터넷 스타 고양이 릴버가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FBI가 소비자들에게 스마트 TV가 해킹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진철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이 조지아주 연방하원 제7선거구에 출마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보다 퇴임한 후에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요. 요로 감염으로 주말에 조지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카터 센터의 디에나 콘질레오 대변인은 95세의 카터 대통령이 아메리커스에 있는 펩 섬터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매우 호전되어서 곧 퇴원에 귀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차례 건강 이상과 부상으로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흑색종 암에 걸려서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간 일부의 절제 수술을 했었고요. 뇌세포 손상에 대한 치료도 있었고 방사선과 면역치료 등을 거친 뒤에 퇴원을 했었죠. 당시 암은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고 카터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낙상으로 골반뼈를 다쳐서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월 6일에 집안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부딪히는 바람에 14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행사가 있죠. 그 헤비탓 행사에 참가해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말에 다시 골반뼈 골절로 잠시 입원을 또 해야만 했었죠. 지난 27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에는 에모리 대학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넘어졌을 때 출혈로 인해 생겼던 뇌혈관 압박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안전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건강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제4차 협상이 바로 오늘 워싱턴 DC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3차 서울 협상이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협정 만료 시간이 이달 말인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이번에도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한국 대표단은 이미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미 간의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그리고 군사건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만 분담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작전 관련 비용을 추가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작전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작전을 펼치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액수가 커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큰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의 혜택을 보는 동맹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방위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현재 런던으로 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압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위비 지출을 올해 4.6% 올려서 내년까지 지출액을 1,3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1,000억 달러 정도가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30%가량 올라간 수치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출 누적액이 2024년까지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운영비 부담을 연간 22%에서 16%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해마다 1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는 나라도 9개 나라로 늘어났다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토가 미국의 압박에 두 손을 든 백기투항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리고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필 같은 시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한국 측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의 회담을 위해서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돈을 내지 않던 다른 나라들에서 1,300억 달러를 받기로 한 건 우리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다.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방위비 증액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둘루스 경찰이 생후 9주 된 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아버지 칼릭 우즈를 구속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우즈에게는 살인, 폭행, 1급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는 11월 29일 금요일이죠.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생후 9주 된 딸아이를 받아 함께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즈는 병원에서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를 허공에 던졌다가 받는 그런 놀이를 좀 하고 아이를 방에 눕혀놨는데 새벽 2시쯤 가서 먹을 걸 주려고 갔더니 아이가 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먹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한 5시쯤 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예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 관계자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싸늘하게 죽어 있었던 상태였고 아이의 몸통과 팔에서 멍이 여러 군데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이죠. 우주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까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날은 어머니 커플이 버지니아로 출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주 혼자 그 집에 있었던 것이고요. 진실은 우주만이 알고 있는 셈이죠. 경찰은 우주의 자백이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했고요. 아동학대 흔적이 있는 점을 들어서 일단 구속 수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요. 피해 여자 어린이의 아버지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것인데요. 불과 하루 사이에 17만 명이 넘는 분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를 본 만 5살짜리 딸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아이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다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경우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법규상 14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죠. 이 청원에는 현재 17만 5천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는 피해 어린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 해바라기 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서 공론화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상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6일 날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틀 뒤죠. 산부인과 진료를 했는데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동 간 성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요.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자아이 3명이 같은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관내 609개의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또 곤란할 수도 있겠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확인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사에도 그렇고 아동 간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동 간 성관련 사고라고 아주 유화적인 표현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한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해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나 혹은 강제력을 가지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 고양이, 사람이 아니라 이 고양이가 별세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턱 왜소증 때문에 항상 혀가 빼꼼 나와 있어서 메롱냥이로 불렸던 인터넷 스타 고양이 릴 버브가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소식인데요. 인스타그램 등에 따르면 2011년 선천적 턱 왜소증, 골석 화증 등을 안고 태어난 릴 버브는 소셜 뉴스 모음 사이트 레딧의 프론트 페이지, 첫 페이지에 등장하면서 팬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턱이 작아서 혀가 쑥 나온 모습의 릴 버브는 특유의 작은 체구 덕에 많은 누리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만 팔로워가 230만 명, 와우. TV 출연과 자선 모금 등으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릴 버브가 모은 자선 기금이 무려 7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릴 버브 고양이는 70만 달러의 자선금을 남기고 갔네요. 릴 버브를 돌봐온 주인 마이크는요. 너의 자선과 무한한 사랑, 세상의 즐거움을 선사해준 묘한 표정, 잊지 못할 것 같다. 너를 돌봐준 것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라고 인스타그램에 썼다고 합니다.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전자제품이죠. 스마트 TV.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앞두고 또 한 번 스마트 TV를 사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방수사국 FBI가 소비자들에게 해킹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NN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사이버 먼데이에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전제품,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스마트 TV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FBI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스마트 TV가 해킹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부 스마트 TV 모델은 전면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친구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용자의 이전 시청 목록을 분석해서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 TV는 와이파이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면에 내장된 카메라나 마이크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작동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뜩하죠. 우리는 TV를 통해서 방송을 보려고 사는데 TV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BI는 스마트 TV가 해킹을 당할 경우에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카메라나 마이크가 작동될 수 있고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부적절한 채널이 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고요. 해커들은 대체로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 TV에 비밀번호 설정하는 기능을 꼭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나 카메라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기능을 꺼놓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죠. 스마트 TV 전면 카메라를 끌 수 없다면 검은색 테이프를 아예 카메라에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해당 텔레비전 제조업체에 문의해서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먼데이를 앞두고 스마트 TV를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TV만 사실 게 아니라 TV를 사실 때 작동법 익히는 것도 크게 신경 쓰셔야 하겠네요. 유진철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이 또다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죠. 하지만 이번에는 12선거구가 아닌 제7선거구에 출사표를 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7선거구는 우리 한인사회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진철 회장은 그동안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투지를 발휘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제7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다른 후보자들이 선거 경험이 대체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처음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유진철 회장은 이미 네 번째 연방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비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진철 회장은 지난달 28일 애틀랜타에 있는 FM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연, 그리고 지역에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역임했던 이야기, 주한미군 헌병대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선거구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은 작은 정부, 세금 축소, 공정무역, 개인 생활에 정부의 개입 축소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공화당 후보다운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유 회장은 저희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번에 조지아주 하원, 주하원 102 선거구에 홍수정 변호사가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구가 연방하원 제7선거구 지역 내에 있는 지역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정 변호사와 유진철 후보가 동시에 같이 공화당계로 출마한 것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진철 후보는 지난 2013년에 연방 상원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돌연 몇 달 만에 연방 하원으로 목표를 바꿨었는데요. 2014년 선거에서 유 후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어거스타가 포함된 조지아주 제12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었죠. 2016년과 2018년에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죠. 애틀랜타 지역 한인들은 유 후보의 출마 소식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애틀랜타 코리안 플라자라는 이름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 단체 카톡방에 유 후보가 자신의 출마 소식을 알렸고요. 그러자 한인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내지는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한다. 한인 정치 파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는 집념과 용기를 높이 산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셨는데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에도 크리티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응원하겠다. 등등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